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단독 삼성전자 사흘째 이례적 압수수색. 한국경제 어제자 기사입니다. 다스의 미국 변호사 비용을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는 혐의 수사를 위해 검찰이 사흘 연속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한 건 지나치다는 내용입니다. 이 압수수색으로 삼성이 크게 위축됐고 삼성 임직원들도 크게 당황했으며 삼성전자의 대외 신인도와 브랜드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이 기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신인도와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고 삼성전자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당사자는 최순실에게 말을 사주고 뒷돈을 대다 들킨 자기네들 부회장입니다. 다스 소송비는 그 소송비를 대납하라고 검찰이 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글로벌 기업이면 압수수색 당할 일을 애초에 하질 말았어야지 누굴 탓하나요? 이렇게 삼성 걱정해주는 기사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 양반은 대체 왜 삼성 걱정을 대신 해주고 있을까?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쁜 일반인들이, 월급쟁이들이, 기자들이 삼성 걱정해줄 때마다 저는 매우 웃깁니다. 삼성은 돈도 너무 많고 힘도 너무 세고 연줄도 너무 넘쳐서 대신 걱정 안 해도 끝도 없습니다. 삼성 걱정은 삼성이 알아서 하니까 기자님, 우리는 각자 본인 앞가림이나 잘하면 되는 겁니다. 김어준의 어드바이스였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삼성 걱정을 이렇게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예, 한국경제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언론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 쓰는 분들, 예. 본인이 앞가림이나 잘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삼성이 걱정을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예. 걱정부서 따로 있어요, 거기. 어마어마하게 커요. 걱정부서 하나가 이 기자님들이 소속된 회사보다 더 커요. 예, 같은 언론인으로서 사실 좀 민망한 상황인데요. 예. 걱정부서 하나가 기자님들이 속해 있는 언론사보다 더 부자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자기들이 다 알아서 걱정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음해 공작 등에 대해서 협조한 대가로 대북 공작금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인데요.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밝힌 영장 발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말 안 해도 돼요. 이거 이제 다 외웠어요, 사람들이. 영장 발부될 때는 혐의가 소명되고 인멸 위험이 있다. 뭐 이런 거고, 안 됐을 때는 인멸 위험이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지난주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구속된 건 국정원 이제 대북 공작금으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있나 찾다가. 네, 실패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실패로 돌아갔지만 거의 10년 후에 이제 잡힌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 건으로 지금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지난주 잠시 말씀드렸지만 현재 핫한 삼성전자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예. 이 건이 제가 아는 한 이현동 전 국세청장 역할이 있습니다. 예. 네, 추가 혐의가 또 생길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현재 언론에 전혀 안 나오고 있는데, 이 다스 분야는 제가 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 아직 어디서도 안 나오는데 앞으로 나올 겁니다. 만약 안 나오면 제가 이 뉴스공장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아주 재밌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이학수 전 부회장이죠. 예. 전 구조본 실장. 네, 그렇죠. 해외 체류하고 있는 건 바로 이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게 아니겠냐고 제가 강력히 추정한 바 있는데, 아마 아프실 예정 기술 같은 거 쓰지 않겠는가. 네, 조만간 피해자로 소환한다고 하는데요. 예. 아프실 예정 기술이나 소환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죠. 예. 어쨌든 이현동 전 국세청장 관련된 이야기는 이렇게 연결해서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된다. 예, 나중에 다스 연결된다. 소송비 대납 관련까지 예. 이어진다라는 거죠. 나중에 연결된다.
안 나오면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자, 다음 뉴스는? 네,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이동영 다스 부사장 기억하실 겁니다. 이 이동영 다스 부사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JTBC에 보도됐는데요. 아버지의 지분은 작은 아버지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 라고 시인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24일만 하더라도요. 서울 동부지검에 조사받으러 가면서 포토라인 썼습니다. 그때는 아버님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최근에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말을 바꾼 겁니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거라고 말해야지. 아버님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나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날 제가 다 끝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서 방어해주거나 보호해주거나 최소한 침묵해주는 사람들은 이유가 뭐겠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예. 자기가 혼자 괜히, 진실을 말했다가 자기만 죽지 않겠나. 과거에 힘이 있을 때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 기자회견은 힘이 없다는 걸 보여준 기자회견이에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그걸 바라봤을 텐데, 그러니까 버틸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기자회견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 말을 안 했으면 그냥 뭐가 있는 줄 알았을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있다는 암시는 계속 했었는데요. 예,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때 이미 끝났다. 이제 이렇게 일반인들은 버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예, 이런 얘기는 더 나올 것이고. 자, 관련 뉴스가 또 있나요, 다스 관련해서? 네, 관련해서요. 이동영 씨의 자세한 진술이 오늘 아침 한국일보에 소개됐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시영 씨가 도곡동 땅 매각 자금을 쌈짓돈처럼 썼다라는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 중이라는 건데요. 이동영 씨에 따르면 2013년 정도에 이시영 씨가 이상은 회장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도곡동 땅 매각 자금 10억 원 정도가 입금됐고요. 또 이상은 회장의 다스 배당금 수억 원도 송금됐다라고 합니다. 이 돈을 자기 개인 돈처럼 쓰다가요. 지난해 12월 달에 이동영 부사장에게 통장을 돌려줬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골자는 한 줄로 하면 도곡동 땅 주인이 이시영 씨 아빠라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지 않고선 이렇게 쓸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네. 또 심지어 이시영 씨가 통장을 돌려주면서 이동영 부사장에게 자신이 쓴 걸로 해달라는 이야기까지 해달라고 이동영 씨가 검찰에서 진술했다라고 합니다. 도곡동 땅을 판 돈을 명의는 이상은 회장의 이름으로 돼 있는 통장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땅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예, 아주 오래된, 의혹에 일단이 풀리는 건데, 이 땅이 모든 게 출발이거든요. 도곡동 땅 팔아서 다스에 들어가고, 그 돈이 BBK 들어가고, BBK에서 옵션을 벤처해서 주가 조작하고, 초적대 피해를 준 다음에, 김경준 씨가 미국에 도피한 다음에 140억 가지고 싸우다가 돌려받고, 이 모든 게 이 땅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주인이 결국 이시영 씨 아빠다. 예, 그러지 않고서는 이시영 씨가 어떻게 썼겠냐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섞었냐요? 예. 예, 발음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발음이 꼬이는 건 제 역할인데, 예. 그 얘기입니다. 예. 이게 이렇게 연결해서 밝혀지면, 이 중에서 예를 들어 주가 조작, 이런 건 엄청난 피해였거든요. 예, 주범이 되는 거죠? 예, 김경준 씨는 징역을 살았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살았죠. 예. 그리고 140억을 돌려받는데 이제 공권력을 동원한 것도 빠져나갈 수 없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서울 동부지검은 다스의 비자금이 지금까지 알려진 120억 원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추가 비자금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스에 다녔던 핵심 인물들이 매년 30-40억 원씩 비자금 추가로 만들었다는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이 사실인 걸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사실인 걸로 확인되겠죠. 예, 비자금도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자, 또 뉴스가 있습니까? 다스 관련해서? 다스 관련 뉴스가 어제 많이 쏟아졌던데. 예, 다스 관련해서는 여기까지고요. 또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귀국길에 인터뷰한 거요? 네,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해당 보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목부터 굉장히 눈길을 끄는데요. 펜스,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건데요. 펜스 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로긴과 인터뷰했습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평창 이후에 추가적인 대북 관여를 위한 조건에 합의했다라고 하면서요.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대화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발언은 별로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부인이 대북 정책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2인자를 두지 않는 사람이라, 예,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허락한 발언이다. 혹은 그 이전부터 예정된, 예를 돌아가는 길에 이 정도 말을 한다. 라는 예정된, 동선하에 나온 인터뷰라고 봅니다. 갑자기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서 백악관이 아무런 전제 없이 일단 초기 대화를 하겠다고, 본인이 판단해서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인터뷰한 것이 아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밝혔는데요. 펜스 부통령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매일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지시를 받았다. 예. 예. 정확하게. 네, 이번 발언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부통령은 이런 거 결정 못해요. 예. 그리고 힘이 센 부통령들이 가끔 있어요. 드물게. 그런 케이스도 아니기 때문에.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잠정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라는 한국일보 보도가 있는데요.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그러니까 조선총련 기간지인 조선신보를 보고 분석한 내용입니다. 민족사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대통령 방북 초청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남북대화 관계 개선의 흐름이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 북측이 핵실험이나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말을 꼬기는 정말. 어쨌든, 일본에서 조총련계, 기간지 통해가지고, 이게 잘 되면 우리가 동결하겠다. 핵 예, 관련해서. 북한의 입장을 슬쩍 내보이는 거죠. 이 클린턴 정부 말기에 거의, 평화협정 맺어지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예, 그때. 캘리포니아에서 말도 안 되게 이제 부시가 뒤집어져가지고 당선되지만 않았어도 정말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예. 클린턴 대통령 때 모든 게 해결될 뻔했어요. 네, 모든 게 미국 막판에.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네. 예. 근데 막판에 이제 부시 들어서면서 모든 게 또 원점으로 되돌아갔지만 그때보다 지금은 더 어렵죠. 그때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클린턴의 조합으로 거의 이거 해결되나 보다 하는 막판까지 갔다가 다 무산됐지 않습니까? 이번이 2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기회예요. 예, 과연 가능할지. 근데 또 상대는 트럼프 대통령이라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근데 훨씬 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라 저는 오히려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자기가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저는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넘어서기 위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극적인 뭔가 할 것 같은데 그게 대북 문제 아니겠는가. 네, 평화협정을 끌어낸다면 그 또한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도 안 되게 노벨 평화상 받을 수도 있어요. 오로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합니다. 작년부터.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한 윗선의 수사 외압을 폭로한 안미영 검사 기억하실 텐데요. 안 검사가 어제 수사단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진술했습니다. 안 검사는 강원랜드 전 사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3번이나 청구했는데 3번 다 대검에서 반려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핵심은 사실은 권성동 의원이죠, 지금 현재. 이 사건 초기부터 채용 비리 리스트에 그 리스트에 종이에 써 있어요. 권성동 의원의 이름이. 예, 지원자, 청탁자 이름이 나란히 쓰여 있긴 합니다. 예, 청탁자 이름이 나란히 써 있고,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검찰이 확보했다고 하는 소위 브로커라고 봐야 되겠죠? 예. 브로커와, 강원랜드 사장과 전 사장이죠? 전 사장과 통화 내용 중에 시사인이 보도했었죠, 이거? 예. 네. 예, 대포폰이 있었는데요. 네. 이 대포폰이 일종의 스모킹건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권성동 의원하고 얘기를 했냐, 의논을 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다. 그리고 지금 구속된 최영집 전 강원랜드 사장, 채용비리 핵심, 이 최 전 사장과 권성동 의원이 또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기록도 있고, 내용도 있고, 네.
예, 관련된 자료를 근거로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안 검사의 수사를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의 연루는 명백합니다. 다만 어디까지 연루됐냐가 관건일 뿐인데 수사를 전혀 안 했으니까요. 네, 본인은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태고요. 심지어 안미영 검사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고소할 수 있죠. 예. 저도 고소를 많이 당해봤어요. 고소고발은. 자, 어쨌든 연루는 분명한데 어디까지 연루됐는지가 관건인데 이걸 수사를 해야 하나 수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검찰 고위 간부가 그 이전에 계속 그걸 막았다. 이게 핵심이죠. 그거를 안미영 검사가 이제 참다 할 수 없이 폭로를 한 거고요.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검찰 내 그 수사지휘 문제로 가지고 현직 검사가 이렇게 폭로한 건 제가 아는 한 처음이에요. 네, 수사를 하고 싶다고요, 검사가요. 이 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수사하는 검사가요. 이런 건 처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서 검사, 윤정 검사 같은 케이스하고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검찰 지휘 체계의 검찰 동일체라고 하는 사실 그게 뭐 올바른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원칙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깬 용기로 따지면 대단한 용기의 인터뷰거든요. 예. 안 검사가 아무런 불이익 당하지 않고 이 수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요. 자,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조금 남았는데 옆에 어떤 분이 이미 들어 앉아 계세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가 있긴 있었네요. 이건희 차명 계좌 과징금 부과해야 된다. 법제처가 어제 법령 해석을 내려가지고요. 네, 그걸 이제 해설할 분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옆에 이미 앉아 계시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이 과징금 부과 처분 내려서 이 건 관련해서는 거의 여기까지 단독 드리블로 밀고 왔다라고 말해도 좋을 박용진 의원 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입니다. 전화로 하려고 했는데 짧아서 나오셨어요. 네, 굳이 나왔습니다, 제가. 본인이 한 건이기 때문에. 일단 법제처 결정부터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결정했는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실명법에는요, 93년 8월 12일 이전에 개설된 금융실명법이 금융실명제도가 공포되기 전에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는 원금의 50%를 다 과징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겨놨던 돈은 절반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20개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저희가 몰고 몰아봤더니 27개로 확인된 이건희 차명계좌 중 93년 8월 12일 이전 개설 계좌에 대한 과징금을 매겨야 된다.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었고요.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다시 말해서 금융권의 적폐를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위원회에서도 과징금 매기는 게 당연하다. 그랬는데 우리의 금융위원회가 못하겠다. 왜 그러냐 하고 덤볐죠. 금융위도 안 한다고 그러고 국세청도 미제문이었고 그러고. 예, 그래서 결국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이걸 법제처로 넘겼어요. 해석을. 법제처가 이호여사에 대한 해석을 내렸고 방금 우리 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징금 부과는 너무 당연하다. 그거는 뭐 일반인의 상식이에요. 맞습니다. 너무 상식적인 거를 지금 십몇 년 동안 못하고 있었던 거죠. 십몇 년이 뭡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 이게 2008년에 알려진 거니까 지금 10년. 네, 알려진 이후로도 10년. 그리고 금융실명법이 도입된 지는 24년, 2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성의 힘이 이렇게 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 10월 16일 날 이 문제를 우리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뒤로부터는 지금까지 똑같이 버티고 왔으니까요. 엄청난 삼성 감싸기와 시간 끌기의 결과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법에 그렇게 써 있고요. 너무나 당연한 법이 일인데. 20몇 년 전에 만들어져서 그게 써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과징금 내라고 써 있는 숨긴 돈 절반 내라 써놨거든요. 안 내놔요 그냥. 이제 답답한 건 뭐냐면 이 금융실명제도, 금융실명법을 운영하고 제대로 적용해서 우리 사회에 이른바 금융실명법이 안착돼서요. 내 돈 내 이름으로 남의 돈 내 이름으로 하지 않고 내 돈 내 이름으로 하고 세금 제대로 내고 하라고 하는 그 제도를 제대로 안착시키기 위한 역할을 맡은 부서가 어디냐면 금융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제일 앞장서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삼성 대신에 그거 안 내도 된다고 법에 써 있어요. 내라고. 그래. 이게 이제야 정상적인 결정이 10년 만에 났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거둘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지금 걷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제가 또 답답한 건 뭐냐면 이 확인이 법제처 확인이 나오자마자 빛의 속도로 뭐라고 그러냐면 금융당국이 그거 관련한 증빙 자료가 없는데요.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통장들이 개설돼 있던 은행들이 예. 그거 10년 지나가지고 기록이 없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나올까봐 다 없애버린 것 같아요. 실제로 2008년 특검 당시에요. 삼성증권에 있었던 그 관련 계좌들은 삼성증권에서 파기해버린 걸로 네, 파기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때 27개 계좌 중에 삼성증권 도둑놈들. 3개가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다른 은행. 의원님 도둑놈들 아닙니까 이거? 세금 내야 되는데 안 내면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다 걷잖아요, 일반인들. 도둑도 있고요. 도둑에 대한 방조범도 있습니다. 이 공범이죠, 공범, 이 정도 되면. 예, 하수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수인들. 엄청 큰 도둑이 하나 있고요. 거기서 무슨 떡고물이 떨어지는지. 근데 제가 여당이니까 네. 정부 측에 대해서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럼 도둑놈 내가 말할게요. 예, 이런저런 얘기가 있으니 제가 말은 조심하겠으니 공장장께서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이거 도둑이지 뭐예요. 예, 아니 예. 정상적으로 낸 사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기는 예. 예. 저는 여당입니다. 예. 아니 이거 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냥 뭐 고민의 여지도 없이 내야 되는 건데 그냥 안 낸 세월도 너무 오래됐고 이제 내려고 그랬더니 은행들이 다 그 기록이 없다고. 열받아 진짜. 또 못 걷게 생겼어요. 이거 기록이 없다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건데요. 작년 10월 16일 날 과세와 가징금 걷자 그랬더니 못하겠습니다라고 버텼던 금융위원회. 그리고 또 2주 뒤에 세금은 거둘게요. 이렇게 태도를 바꿨죠. 세금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막 몰아붙이니까 과징금 거두라 그랬더니 과징금은 못 걷습니다. 버텼던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법제처 해석으로 거둬야 되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은행이 나타났어요. 은행에 기록이 없습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처음부터 은행이 기록이 없어서 싸우는 거 의미 없어요. 그러든가. 그런데요. 저는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제가 그 방법까지 가르쳐 줘야 됩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 걷어야 되고 과징금 걷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환기시켜주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 증빙 자료까지 제가 찾아야 되냐고요. 그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찾아야 되고. 증빙 자료를 찾을 방법이 있어요? 있죠. 아니 자기들이 해야죠. 이 관련해서 어떻게든 추징이 가능한 추정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의원님 2008년도에 손에 뭐 쥐고 있는 거 계십니까? 2008년도에 삼성 특검이 있었고 그 관련 자료들이 지금 다 남아 있어요. 손에 쥐고 있으면 놓고 가세요 그러면. 예? 아니 손에 쥐인 건 없으시고요? 제가 그 여당인데요, 뭐.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관료들이 금융위원회가요 없어요, 못해요, 안 해요, 나 몰라요가 아니라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제 은행을 또 압수수색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좀 내라고 제발.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은요 압수수색 할 것 없이 시중은행들에게 관련 자료를 내출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아니 근데 뭐 보관 시한 뭐 이런 거 내놓으면서 이제 지나서 할 수가 없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제가 알기로 93년 이전 계좌 특히나 현명관 삼성전자 부회장이 예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88년도에 개설된 내 계좌에 있는 2천억 원의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 이건희 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추정을 했었던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증언을 모으든지 관련 그 당시에 은행 직원들의 이걸 모으든지 해서 확인하고 찾아낼 노력들은 안 하고요. 못 걷어요. 이 얘기부터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그 은행이 바로 튀어나오는 것도 웃겨요. 이게 금융감독원의 발언입니다. 은행이 아니라. 예. 금융감독원은 은행한테 들었겠죠. 당연히. 제가 볼 때는 확인을 얼마나 했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좀 책임 있게 했으면. 싹 정리해보자면 93년 법이 바뀌면서 그때까지 숨겨놨던 돈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숨겨놨던 돈이에요. 그 돈에 한 4조 정도 되는데 그 과징금이 그때 당시 법률로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숨겨놨던 돈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절반 내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때 안 냈어. 계속. 네. 계속 안 내다가 2008년에 들켰어요. 들켰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돈을 거둬야 될 책임이 있는 혹은 뭐 지휘해야 될 책임이 있는 곳에서 그 돈을 안 거둬도 된다고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네. 안 거둬도 된다고. 그다음에 국세청도 안 해도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2008년은 우리나라의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들. 네네 하셔야죠. 네네네.
블랙홀 같은 한 해인데 2008년이 이때 MB 정부가 시작이 되고요. BBK 특검은 은폐 특검이 돼버렸고요. 삼성 특검은 면죄부 특검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그 당시 이건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을 해서 지금 공장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의 차명 계좌를 삼성 이건희 회장 돈으로 넣어주는 역할만 해줬을 뿐이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세금과 제대로 된 과징금을 거두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10년 동안. 예. 예를 들어서 김영철 변호사가 완전 목을 걸고, 폭로했잖아요. 네. 네, 폭로했는데, 거꾸로 그 폭로한 돈을 다 쌈짓돈으로 챙겨갔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도둑놈들. 네네. 맞습니다. 네네. 네. 제가 이거 하나 읽으려고 좀 써놨는데. 도둑놈과 그 공범들이에요. 네. 하나 써놨는데 읽어도 돼요? 이거 읽고 가십시오. 이제. 왜냐하면 우리 공장장님이 막 네. 얘기를 하시면 제가 해야 될 얘기 못하고 한 적이 많아서. 자, 읽을게요. 네. 이건희가 차명계좌에 4조 5천억을 숨겨놔도 감옥 가지 않았습니다. 법이 그렇답니다. 이재용이 이건희의 숨겨진 돈에 금융실명법에 따른 세금과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고 했더니 그렇게 못한답니다. 법이 그렇답니다. 이재용이 뇌물과 국민연금 통해서 삼성물산을 날로 먹어도 석방됩니다. 법이 그렇답니다. 이건희의 자녀들이 회사 돈으로 집수리를 해도 3억밖에 안 된다고 조사도 안 합니다. 법이 그렇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2,400원의 버스비를 횡령했습니다. 해고됐습니다. 법이 그렇답니다. 대한민국이 법이 그렇다고 관료들이 그랬습니다. 이런 일 저질러 놓은 관료들에 대해서 네. 처벌하고 책임 묻는 게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 마지막 방식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하고 주고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유, 네. 제가 일부러 써놨는데. 속이 되게 상해서 그래요. 정말. 아니, 그러니까, 복잡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그냥 모두가 다 하는데 삼성이라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것도 국가기관에서 더 도와줘가지고. 네네. 네. 네네. 자, 오늘은 네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네, 의원님 호는 그럼 네네로 하죠. 전에는 뭐 조지다러시더니. 네네,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복지 정책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네. 최근, 그렇게 제동에 걸렸던 정책들이 풀려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당시 피해자, 당시 피해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당시 복지 관련 뉴스 해가지고 이제 이재명 시장이 뭐 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게 하는 거. 네. 못하게 하면 막 들어눕고 그러셨죠. 네. 재벌 주전공이 원래, 뭐 그런 거 있는데. 밥 안 먹고 막 들어눕고 막 해달라고 해. 단식, 네. 많이 했죠. 여러 가지 하셨어요. 광화문에서 들어누우신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며칠 들어누우셨죠? 열하루 들어 있었죠. 예. 네. 보통은 단식이라 표현하는데 전 들어누웠어요. 들어 누운 게 낫네요. 네. 생떼를 쓰는 거죠, 막. 해달라고 막.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불합리하게 우리를 대우하니까, 생떼라도 써야. 그쪽도 어차피 논리적으로, 앞뒤가 딱딱 맞는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앞뒤가 딱딱 맞는 말만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박근혜 정부의 그런 태도 충분히 이해하죠. 뭐 그들은 원래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의 편익보다는 자기 세력, 개인적 이익 또는 감정이 우선하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원래 그런 집단이니까 이해했죠.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이 하는 게 만약에 인정이 되면 다른 지자체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리고 거기 이제 된다는 게 보여지잖아요. 자기들이 그동안 일부러 안 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죠. 이게 저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새로운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증명되는 게 싫었던 거죠. 그때 들어누웠는데 뭐 크게 효과는 없었어요. 뭐 아니 정책 자체는 뭐 개선되지 않았는데 네. 효과 있었죠. 이재명이 누군지 알게 됐죠. 그렇죠. 네. 저 들어놓은 사람 누구야? 이러지. 그 정도 효과가 있었는데.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안 되던 것이 이제 그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해결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무상교복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저는 이쪽은 잘 모르겠는데 무상교복이라는 게 말 그대로 교복을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네. 이제 교육비 지원 사업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수업료를 면제해 줄 수도 있고 학용품을 이제 우선 국가에서 급식은 이제 굉장히 급식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없는데. 교복을 입어야 되니까 네. 이제 의무 교육 또는 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중학교 무상 교복을 저희가 시행을 했고요. 아, 중학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고등학교를 확대하는 중인데, 박근혜 정부는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무조건 다 막았던 거고, 성남시의 자유한국당 측은 중학생 교복은 동의를 했는데, 근데 고등학생 교복은 1년 내내 계속 막고 있는 상태죠. 근데 그 마지막 반대 이유가 정부에서 동의하지 않았다. 아, 였었는데.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동의는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수용. 우리는 반대 아니다. 뭐 이런. 이건 지자체가 결정한 일이다. 그렇죠. 예. 네. 뭐 그렇게 된 건데 저희가 다시 임시에 소집해서 요구해 볼 생각인데요. 네. 이제 결론은 봐야 되겠습니다. 걸림돌 없어진 거 아닙니까, 사실상? 정부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시의회는 달라요. 그러니까 매번 다르니까 이유가. 그때. 예, 그때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도 답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언론들이 물으니까. 근데 이제 반대했던 논리는 뭐였습니까? 뭐 처음에는 돈이 없다. 뭐 또 그 다음에는 성남시는 돈이 있잖아요. 있어요. 우리는 예산을 다 마련해 놨는데 네. 지금도 한 300억 이상 또 남아 있거든요. 저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가난한 사람만 줘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 이미 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유가 정부가 이거 하지 말라고 하지 않냐. 아, 이 스토리가 그렇게. 네. 근데 뭐 이유가 시시때때로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임시회 요구해서 다시 추경으로 편성을 할 텐데 어떤 결론을 낼지는 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정부 차원의 걸림돌 없었는데 그러니까 무상급식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교복도 무조건 사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지자체에서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나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지자체든 교육청이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사실은 교육 자체가 그 선택이 아니라 필수기 때문에 이제는 고등학교까지는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죠. 그리고 거기 좀 더하면 네. 지금 이번 문재인 정부의 국정 그 계획 중에 고교 무상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고교 무상교육도 들어가 있어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일부에서 그런 얘기예요. 아, 교복을 없애버리지 그러냐. 이런 네. 반론이 꽤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할 수도 있죠. 그거는 교복이 왜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죠. 만약에 교복을 없애면 학교에서 그야말로 일종의 패션쇼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좋잖아요, 패션쇼. 그럼 문제는 돈이죠. 예를 들면 학생들 사이에 자산. 오히려. 그렇죠. 그걸 오히려. 막기 위해서 사실 교복을 입는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그것도 밀리는 이야기네요. 그거는, 근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전국 중학교가 다 교복을 입어요? 의무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입고 있죠. 그런 이유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교복을 입자고 그래요. 교복 자율화가 됐다가 다시 그렇게 네. 돌아갔군요. 네.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그렇습니다. 네. 아하. 그래서 교복을 대부분 입는다. 그러면 네. 그 교복은 학교마다 다 다르죠, 조금씩. 조금씩 다르죠. 똑같은 교복, 같은 학교 내에서도 교복마다 또 차이가 있습니까? 싼 교복, 비싼 뭐 교복. 그럴 수 있죠. 뭐 소위 이제 그렇구나. 비싼 뭐라 그러면 상표를 붙인. 네. 비싼 천을 쓴다든가 상표를 붙인다든가. 상표 때문에 주로 그러죠. 약간 맵시가 다른다든가 뭐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근데 주로 상표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회사에 상표를 붙였냐. 예를 들면 뭐 선전 많이 하는 그런 대기업 것이냐 아니면 뭐 중소기업 것이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는데 품질 차는 크게 나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런 것도 기획해 봤어요. 교복을 다 지급해야 된다면 현금으로 줘서 사게 하는 것보다는 네. 교복 생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교복을 골라 입게 하자. 저희 성남시는 이미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다 만들어냈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실제로 성남의 교복 생산업체들이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이미. 알겠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생산 원가보다는 훨씬 비싼 가격으로 대기업들이 받고 있죠. 그럼 만약에 이 문제가 성남시에서 해결이 되고 그 성남시에서 교복을 무상으로 학생들이 다 지급하는 것을 하고 나면
이게 이제 무상급식이 그랬듯이 다른 지자체로 퍼져나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래서 다른 지자체들이 재정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거 부담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 사실은 아닙니까? 보통은 시군들처럼 재정이 어려운 지역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봤는데요. 경기도에 6만 명대의 군 단위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거기는 1인당 예산이요. 한 5, 600만 원씩 됩니다. 근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1인당 예산이 1년에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쪽에는 예를 들면 우리는 30억 가까이 들지만 거긴 학생이 몇 명 없잖아요. 기껏해야 제복이는 한 4, 500명? 그 정도면은 30만 원씩 해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2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3, 4천억 예산 중에서 2억이 없어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도로 포장 엉뚱한 데 하나 안 하면 간단히 마련할 수 있는 돈이죠. 실제로는 그 돈을 거기 쓰는 게 아깝거나 그런 생각 안 했을 뿐이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우선 나는 선택 했다. 문제죠. 아니 그러니까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드는 게 아니고요. 네. 성남시 청년배당도 예를 들면 1인당 100만 원 24세에게 주는데 연간 10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아까 예를 들었던 그 군 단위에도 보면 네. 그 청년 24세 되는 사람이요 한 400명, 4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3, 4억 정도 아닙니까? 자. 못하는 건 사실 돈이 없어서는 아니죠. 시장님, 그 교복은 알겠습니다. 네. 교복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기도에서는 반대해서 이제 제수했었죠. 네. 그 얘기는 제가 남경필 지사한테 듣기로 하고요. 왜 제수했냐.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네, 얘기는 네, 더 네. 안 하기로 하고.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성남시가 공영개발로 한선 5,500이 있었는데 네. 그중에 1,800억을 현금으로 시민들한테 주겠다. 네. 이거 획기적인 뉴스긴 한데 굉장히 뭐랄까요 받아들이기 생경한 로직입니다. 지자체가 공영개발로 돈을 환수했어요. 돈을 벌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네. 그러고 나서 그거를 성남 시민에게 예를 들어 지금 교복 정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책으로 네. 혜택을 준다가 아니라 현금 줄게. 이게 있었던 일입니까? 다른 나라라도? 대한민국에서는 없던 일인데요. 그러니까요. 전 세계적으로는 많이 있는 일입니다. 대표적인 데가 알래스카주는 석유 자원이 많으니까 네. 석유 자원 개발에 따른 이익을 모아가지고 기금을 만든 다음에 1년에 1,000불 내지 2,000불씩 개인에게 지불하고 있어요. 그냥? 그게 소위 기본소득이죠. 조건 없이. 네, 개념은 기본소득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누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네. 그냥 시가 예를 들면 이 지역을 개발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로 땅값이 몇 배씩 폭등한단 말이에요. 네. 그 개발 이익을 누가 갖느냐? 지금까지 다 업자가 가져갔죠. 예. 정치인들이 끼고 부정부패가 됐는데 이 5,503억 원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현직 국회의원, 그 현직 국회의원의 친동생 이런 사람들이 뇌물 받고 압력가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LH가 하고 있던 걸 뺏어서 민간이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 제가 재수없게 당선되는 바람에 그들 입장에서는 이걸 제가 다 시로 환수했죠. 근데 이 그래서 돈을 남겼어요. 5,500원 남았는데 이 금액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성남시의 3년치 가용 예산입니다. 많이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돈이 남은 건데. 누군가 먹을 돈을 시가 빼준 가져온 거죠. 시가 가져온 거잖아요. 완전히 전쟁이었습니다. 이거를 시가 공영 개발한다니까 당연히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엄청나게 반대했죠. 관련 업자들도 엄청나게 싸우고. 반대했죠. 뭐 그게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음해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이 중에 3분의 2. 이거는 예를 들면 본시가지에 공원을 사서 만들고 있어요. 그 도심에 엄청 비싼 땅 사가지고. 그것도 하고 터널도 만들고 기반시설을 만들고 1,800억 정도는 원래 이제 저희가 보통 그런 데 쓰고 뭐 빚 갚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원래. 빚은 이미 다 갚았으니까 갚을 때 더 없고요. 없어요. 잘난 척 하실 만하네. 네, 잘난 만하죠. 뭐 저희 현금을 한 5,200억 정도 갚았으니까 똑같은 예산 가지고요. 근데 이미 3분의 2 정도는 성남시는 빚이 하나도 없습니까? 없어요. 9억 남았어요. 9억. 근데 그건 정부에서 원래 대신 갚는 거여서 우리 빚이 아니고요. 근데 5,500억 중에서 3분의 2는 이미 그런데 썼는데. 그래도 남았어요? 그리고 1,822억이 남았어요. 이거 어디다 쓸까 고민하다가 성남 시민한테 돌려주자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임대아파트 지으려고 생각해 봤죠. 근데 이거는 1,200세대 정도 혜택을 보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날 자떡이라고 이게 정치 잘하면 자다가도 날발에 떡이 떨어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날벼락 맞을 수도 있다.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좀 체감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가구당입니까? 아니면은 1인당? 1인당 얼마? 기본소득 개념이니까요. 100만 명쯤 되니까 네. 18만 원 정도고. 이거 성인에게만 줍니까? 아니. 미성이, 왜냐면 이게 이념이 뭐냐면요. 시민들이 맡긴 주권을 행사해서 생긴 일종의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성인만 가질 이유는 없죠. 왜냐면 성남의 주인은 성남 시민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 이사 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제한을 좀 하라고. 그건 제한을 해가지고. 영역 중인데. 네. 예를 들면 뭐 1년 이상 또 3년 이상 거주 이런 건 해야죠. 네. 왜냐면 이거 보고 이사 오지는 않겠지만. 네. 그럼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대개 한 20만 원 정도. 1인당? 가구당 한 뭐 60에서 한 7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가구수에 따라가겠지만. 예. 4인 가구면 80만 원, 5인 가구면 100만 원이네요?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거 처음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상하죠. 예, 왜 돈을 주고 그래 이런. 근데 이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이라고 하는 건 써 없애는 것이긴 한데 이건 세금이 아니거든요. 세금이 아니고 시민들이 맡긴 권한을 행사해서 생긴 세금 외의 수익이란 말이에요. 예, 그걸 예를 들면 장기 투자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건 일회성 수입이라서 일종의 정책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음에 이런 소득이 생긴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저금해놓고 이자 따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 예산에 올리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업들을 다 했는데 남았어요. 그러면 이걸 저축하고 이자를 따먹는 것도 안 됩니까? 그거는 세입 세출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요. 왜냐하면 세대별로 올해 세금을 낸 사람이 올해 혜택을 봐야 되고. 이런 아이디어 한번 모집해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확정된 사안이 아니면 물론이죠. 1,800억으로 성남시가 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공모해 보시는 거. 성남 시민들부터. 지금 현재 그걸 하고 있는 상태죠. 예를 들면 시장의 현재 안은 배당이에요. 저는 그게 옳다고 보고 그 배당도 지역 화폐로 주면 지역 경제가 살 거다. 저희는 지역 화폐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시장이 아닌데 뭐 이걸 그 전문가의 용역도 들 거고 시민사회에 던졌으니까 여기 반대 의견들도 나오죠. 반대 의견 결국 최종 결론은 다음 시장쯤에서 최종 결론 내게 될 겁니다. 아, 그렇구나. 시장님으로 있으신 동안 이 돈을 다 돌려줄 수는 없는 거군요. 왜냐면 올 연말이 돼야 비로소 현재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백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백수. 아까네. 내가 넘어갔네요. 그때는 백수일 수도 있죠. 네, 그렇죠. 성남 시장이 아닐 가능성은 매우 높죠. 네.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없게 될 수가 있네요. 전혀. 그렇죠. 네, 그래도 예를 들면 제가 그냥 들어놓을 수는 있죠. 그거 내가 하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3년을 임기 남긴 상태인 시장이나 3개월을 남긴 사람이나 3일을 남긴 사람이나 시장인 건 똑같아요. 현재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걸 제가 강제할 수는 없어요. 의회도 동의해야 되고 시민들도 공감해야 되고 그래서 의견들이 좋은 게 많으면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든 안 되든 이런 아이디어를 던졌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들어눕는 수준의 발상의 전환이라고 봅니다. 예.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엄청난 불평등과 격차고요. 이 불평등과 격차 중에서 가장 심각한 원인은 지대입니다. 소위 불로소득이죠.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됩니다. 자, 시장님 시간 다 됐어요, 이제. 벌써요? 제가 아침 5시 반에 인사가지고 왔는데 벌써 이렇게 끝냈어요. 이재명 시장이었습니다. 자, 오늘만큼 이 코너명에 맞는 순간이 있었나 싶습니다. 굉장히 핫한 가면 하태경 선생이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핫이라기보다 파이어, 불이 났죠. 거의 뭐 화제가 났습니다. 네, 가면 하태경 선생. 네. 저보고 비슷하다고 정청래 선수는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 뉴스 공장에 나올 시간을 일부러 맞춰서 이거 일부러 폭탄을 터뜨리신 게 아닌가. 김일성 가면도 나오고. 그래서 사실 제가 어제 상당히 귀가 간지러웠는데 하루 참았습니다. 오늘 다 풀려고. 오늘 다 풀려고. 자, 일단 이제 주장부터 해보시죠. 모르시는 분들 위해 잠깐 이 말씀을 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10초짜리 설명을 드리면
북한 응원단에서 이제 가면 하나 썼는데. 맞습니다. 응원 도중에. 그 가면의 얼굴이 김일성이다. 이라고 제가 주장을 네. 했죠. 라고 네. 주장을 강하게 매우 하셨죠. 제가 저는 이제 북한한테 이렇게 따진 건데, 네. 제가 놀란 거는 청와대, 통일부, 민주당이 떼거지로 저한테 덤벼들더라. 좀 아쉽더라. 그러니까 북한이 저는, 원했는데. 왜냐면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북한 니들이 대답해라. 이런 의혹이 있다. 아니, 이런 그 주장이 응원단에서 있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응원단. 공식적으로. 그걸 왜 북한에서 답을 합니까? 응원단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했는데. 북한을 잘 모르시는 게, 잘 모르시는 게. 북한이 답변을 많이 해요. 우리가 뭐라 하면, 이거는 그만한 사안이 안 된 거죠. 그쪽에서 보기에. 이거 아니죠. 말도 안 그만한 되는- 사안이 된 거죠. 그래서 어제는 가면을 안 들고 나왔죠. 아니, 그거 제 이야기를 존중을 한 거죠. 자, 그러면 근거가 무엇인가? 이게 하나씩 한번 따져봅시다. 네. 통일부가 미남 가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건 제 주장을 반박한 게 아니에요. 제 주장을 오히려 도와준 거예요. 옹호한 겁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네. 북한의 최고 미남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기준에 따라 다르죠. 북한은 하나의 기준밖에 없죠. 아, 북한의 최고 미남은 최고 미남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일성이기 때문에 미남이라고 그렇죠. 한 말은 와, 대단한 논리네요. 대단한 논리가 아니라 북한이 그래서 수령 사회인 거예요. 아니, 한번 물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 미남이죠. 문재인 대통령 아니, 미남이죠. 계속 우겨보십시오.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 미남이죠. 그 미남이라고 하면 문재인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죠? 미남이죠. 왜냐면 지지자들은 좋아하고 뭐 흠모하고 존경하고 하니까 잘생겨 보여요. 약간 실제로 약간 미남. 논리인데, 이건. 북한은 더한 거예요. 실제로 김일성 젊은 시절 사진 보셨죠? 북한에서 미남이라고 하면 오로지 김일성만 오로지 김일성이 아니라 최고의 미남. 최고의 다양한 미남들이 있지만 예. 최고의 미남.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 사진을 한 사람의 사진을 다 같이 가지고 나왔잖아요. 네. 내가 물어볼게요. 그럼 누구예요, 그 사람? 아니 뭐 그쪽에서야 말하는 배우가 있잖아요. 리용호라고. 그러니까 인민 배우. 리용호라고 네. 하면 네. 뭐 한국에서 일각에서 나온 건데 통일부 공식 입장도 아니고 네.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겁니다. 왜요? 제가 오늘 페이북에 띄울게요. 네. 그 가면 사진, 네. 리용호 사진, 네. 젊을 때 김일성 사진 세 개를 비교해 놓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누가 리용호라 그러나? 인정하세요. 잠시 잘못 아니 판단했다고.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그러니까 리용호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일성이 아니라고 하는 분이 두 파로 나눠 있는데 네. 한 분은 특정인이다. 네. 그래서 리용호 나오고 또 한 사람 누구 나오냐면 김일성 대역 배우다. 대역 배우다. 김일성 대역 배우면 김일성이지. 네, 김일성이다. 그러니까, 예. 그지? 그잖아요? 그리고 또 한 주장은, 이거 오늘 방송 끝나게 계속 주장하실 거죠? 여기서 하고, 내가 주장 안 해요. 왜? 내가 잘못 판단하면 대승적으로 평창 올림픽이 있는 동안, 왜냐면 북한이 수용을 했는데, 내가 뭐, 떠들 필요가 있나요? 수용이라는 건 김일성 가면이라고 수용한 게 아니라 안 들고 나오잖아, 적어도. 국내에서 괜히 시끄러우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네. 북한이 바뀐 거지. 그러니까 김일성 가면이 아닌데도 시끄럽게 굴어가지고 그래서 바꾼 거죠 그냥. 그건 한번 인터뷰 해보세요. 인터뷰 해보시고.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네. 자, 이게 이제- 근거 1. 북한에서 미남이라고 하면 바로 김일성을 의미한다. 최고의 미남은 김일성이다. 알겠습니다. 기성세, 특히 북한 기성세대에게는, 알겠습니다. 집권층에게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반론을 펴는 사람이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예. 특정인이다. 특정인이다. 근데 특정인은 지금 김일성 대역 배우다 하는 건 김일성이고, 예. 그 다음에 특정인이 아니고, 네. 그냥 미남이다. 잘생긴 얼굴이다. 네. 그러면 이거는 제 주장을 반박한 게 아니라, 제 주장을 도와준 거다. 좀 전에 말씀드린 북한에서 미남이라고 하면 곧 김일성을 의미한다. 최고의 미남은 네. 그냥 미남이 아니라 네. 실제로 김일성 잘생겼어요. 20대 한번 보세요. 그리고 키도 굉장히 김일성 크고 잘생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김일성 자작했네 내가. 그러니까 고무 찬양. 지금 단위 시간당 용문자가 기록을 깨고 있어요. 아니 뭐 기록 깨면 초당 100개씩 막 쏟아져요. 홍준표 대표 기록을 깹니까 오늘? 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내가 놀랍네요 숫자가. 공장장님 방송을 들었는데 네. 그 이야기 하더라고. 어떻게 수령님 얼굴에 구멍을 뚫냐. 네.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공장장님 눈에는 구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일성 가면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북한에서. 이거 있다 답변해. 네. 공장장님 눈에는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눈구멍이. 아니, 눈에 구멍은 없죠. 눈 구멍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눈구멍이 있죠. 그게 동공입니다. 아니 실제 구멍이 뚫린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뚫려 있죠.
막혀 있죠. 어디 아니, 뜯었습니까? 막혀 있는데 안에 구멍이 있죠. 그게 눈구멍이고 눈구멍을 다른 말로 하면 동공이에요. 공자가 구멍 공자예요. 네. 그러니까 3차원에는 구멍이 있는데 네. 이걸 2차원으로 형상화하면 구멍이 당연히 있어야죠.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 구멍을 누가 뚫었어요? 누가 뚫었습니까? 그거 가면 만든 기계가 뻥 뚫었겠죠. 네. 찍어가지고 프레스로. 당에서 뚫었죠. 노동당에서. 아니 북한 사람들 당에서 뚫었죠. 북한 뭐 저도 북한 연구하지만 노동당에서 뚫었죠. 결정을 해가지고. 노동당에서 좋아. 이것은 김일성 최고전은 김일성의 가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공장이 아니라 노동당에서 직접 뚫기로 했어. 이거 왜냐하면 그 가면 제작을 누가 했겠습니까? 제작 결정을. 그 온 응원단 개개인이 한 게 아니잖아요. 응원단 개개인이 야 지금부터 뚫기 시작해 막 뚫어.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가면 만드는 것을 뚫었겠죠. 아 그러니까 기계로. 결정을 누가 했냐고. 기계로. 아, 이번에 한국에 내려와서 네. 이 전반적인 행사를 기획하고 예. 제가 볼 때는 김여정이 결정했습니다. 왜 김여정이 결정했냐면 이거는 우리 할아버지지만 구멍을 뚫어도 좋아. 아 그렇지. 아니 구멍 안 뚫으면 쓰는 사람이 답답하잖아. 아니 수령님이 인민들을 생각하는데 이미 역대 누적 문자 돌파했습니다. 오늘 2배 갑시다 그럼. 아니 논리가 너무 재밌긴 하네요. 계속 아니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이 결정했고 당이 결심하면 인민은 한다가 북한 철학이에요. 당이 가면에 구멍을 뚫기를 결정했기 아니 가면에 구멍을 안 뚫으면은 장군님 입장에서 얼마나 인민들 답답하게 하는 거야. 이거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는 북한 거죠.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마지막 이 부분은 이제 북한 전문가분들이 혹은 탈북자분들도 잘 모르시는 건데, 탈북자도 잘 모르는 네, 잘 모르는 건데 제가 지적을 합니다. 뭐가 있냐면 예. 탈북자분들은 맞습니다. 북한 안에서는 예. 그런 응원 도구를 쓰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허용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못 하지만 본 겁니다. 한 번도 북한 한 번도 안에서는. 못 본 건데. 북한에서 못 본 겁니다. 못 본 그런데 건데. 예.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은 북한 안에서 금지되어 있다고 해서 예. 북한 바깥에서 다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신박한 논리들이 등장하고 있네. 이거는 제가 어떻게 생각해내셨어요 이런 거? 저도 북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구멍을 당이 뚫었다. 당이 뚫었지. 선녀가 뚫기를 결정했다. 그리고 할아버지 얼굴 구멍 뚫어 이렇게. 재밌다. 지금 어디까지 했나요? 그러니까 북한 안에서는 금지되는 게 북한 바깥에서는 금지 안 되는 게 있다. 그 예를 들어서 그게 가면이다. 아니 가면뿐만 아니라 이번에 한국 노래 12곡 불렀어요. 네. 평창에서 네. 12곡 불렀는데 그중 10곡이 북한에서 금지곡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를 북한에서 부르다가 5분 만에 천통이 났어요. 천통이. 북한에서 부르다가 감옥 가신 분이 있어요. 그 친구를 둔 탈북자분이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금지곡이지만 예.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요번에 또 하나 모르는 게 뭐냐? 예. 제가 그걸 물어볼게요. 아이돌이 한국말로 뭡니까? 글쎄 우리 그냥 아이돌이라고 부르죠. 영어 열심히 안 하셨구나. 아이돌이 영웅 뭐 우상화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우상, 영웅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우상이 우상. 우상. 예. 북한의 우상화, 김일성 우상화가 아이돌라이제이션이에요.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그리고 북한의 아이돌은 김일성이다. 그렇죠. 그런데 영어도 동원하시고. 우상화가 지금 김성태 돌파, 모든 기록을 다 돌파했어요. 모든 김용만의 문재인 예. 돌파. 진짜 모든 기록을 진짜 1,500통이 왔어요. 불났네. 예. 그러니까 요 얘기 내가 말씀드리면은 제가 말하려고 하다가 하도 재밌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냥 듣고 있습니다. 예. 박수! 요 이야기까지 합시다. 지금 다들 박수 치고 난리 났다. 치기로 경신했기 때문에 너무 신박해요. 와, 저는 이거 나올 줄 몰랐습니다. 이것은 당에서 결정해서 구멍을 뚫었다. 이게 진짜 대단한 논리거든요. 그렇지. 아니, 북한 사회 지금 구조상 누가 구멍을 뚫겠어요? 그럼 구멍 뚫는 거에 대해서 김정은이 동의한 거예요. 어떻게 동의 안 했는데 저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까지 드리려고 그랬는데. 마무리 한번 해보시죠. 이야기. 네.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나 김여정은 네. 북한의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해외에서 교육받았죠. 네, 해외에서. 네. 그래서
수령화로 세뇌돼 있잖아요. 북한 주민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할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 김정은이 굉장히 파격적인 정치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김정일은 허용하지 않았던 핸드폰을 북한 안에 허용을 해서 그래서 가면도 허용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신세대 우상화를 한국 와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상화 방법이 아니 아이돌인 거지 아이돌을 우상화할 때는 신세대 우상화를 한국에서 실험한 거라고. 실험하면 북한 안에서는 이 실험을 못 해요. 야, 충격을 받기 때문에. 대단한 논리네요. 근데 이번에 그 가면 들고 응원한 거 북한에서 안 틀어줍니다. 아니, 근데 저는 알겠는데, 의원님은 묘한 매력이 있네요. 예. 뭐랄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똑같은 경우를 당한 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한 가지만. 질문해보세요. 네. 이제, 그게 진짜 김일성 가면이었다고 쳐요. 근데 이제, 북한 응원단이 물어보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라고. 예. 고은아이라고 그랬죠. 고은아이. 예. 어쨌든 북한 응원단에서는 김일성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것 자체가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자랑스러운 김일성 가면을 쓰고 왔는데 그걸 아니라고 부인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베드로도 아니고 북한 응원단들은 시키니까 한 거예요. 당이 시키니까 그냥 한 거예요. 너무 멀리 한 가시는 것 거고. 같은데. 아 근데 탈북자들 네. 100에 100 물어보세요. 저 사람이 누구랑 제일 닮았나? 김일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가사를 보면 남자가 복순네 집 앞에 지나가면서 몇 달째 휘파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남자들 이렇게 가면을 쓰는 대목도 보면 딱 여기서부터 불러요. 그 가면을 처음부터 쓰는 게 아니라 탁 쓰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가 이제 몇 달째 울었다. 몇 달째 복순네 집을 지나가다가 가슴이 설렜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죠. 그 집 앞에서 휘파람 부르고 이제 구애를 하는데 잘 뜻대로 안 되는 거죠. 남자가 휘파람 부르는 건데 그럼 이 내용대로 하면 북한 여자 응원단이 김일성 가면을 쓰고 그 내용상으로 보면 복순네 집 앞을 김일성이 지나가다 가슴이 설렜어. 몇 달 동안 휘파람 부르고 그런데 그 노래를 우리 남한에 와서 여자 아이스 하키 팀한테 김일성 가면을 쓰고 김일성이 복순네 집을 지나다가 휘파람 몇 달째 불렀는데 가슴이 설레는데 안 나와가지고 안타까워 이런 내용을 응원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최고 존엄에 대한 모두가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너무? 이게 다른 거예요. 김정은이 아버지랑 다른 게 예. 신세대 우상화를 하는 거예요. 신세대 아니 김정은은 연애 안 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김정은 연애했겠죠. 김일성은 연애 안 했겠어요? 저는 사실 뭔가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의원님이 워낙 신박한 논리. 노동당에서 구멍을 아니 그러니까 이 우리 공장장도 이제 보수화된 거야. 보수화된 거야. 김정은이 훨씬 혁신적인 것이고 북한 안에서는 이런 실험을 못 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하늘에 있던 김일성을 네. 땅에 민중 속으로 이제 들여보낸 거예요. 이런 알겠습니다. 테스트를 해본 거고 테스트를 해보고. 이게 저 때문에 실험이 좌절된 거지. 실험이 좌절될 거다. 이거 끝까지 밀고 가실 거죠, 이거. 아니 오늘로 끝이지. 왜냐하면 뭐 네. 또 가면을 들고 나오면 모를까. 뭐 북한도 알아서 김일성 야. 뭐 가면 안 들고 나오는데. 저희가 10분 동안 2,500통을 연 건 처음이에요. 이건 신기록, 세계 신기록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도저히 누구도 깰 수 없다고 봐요. 그럼 오늘로 이제 끝낼까요? 대미를 장식합시다 오늘. 저는 이거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볼까 하다가 너무 놀라운 논리로 들이대니까 아니 그만큼 네. 김정은이 파격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네. 김여정이 제가 볼 때 임신 한 5개월째 됐어요. 그런 사람이 내려왔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많이 나가죠. 설사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니 그만큼 정성 들여서 왔고 정상회담을 간절하게 하고 싶고 그만큼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앱도 있어요, 따로. 예. TBS 방송 앱도 있거든요. 거기도 몇천 개 또 따로 왔다고 하네요. 이걸 누가 과연 깰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그냥 기록 달성에 유리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을 많이 안 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그것은 김일성 가면이 맞았다라고 나중에라도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김일성 가면이 아니라는 논리는 굉장히 허접해요. 내가 좀 이렇게 아니 그렇지 김일성 가면이 아니면 누구냐라는 걸 아무도 못 밝히고 있고 그냥 미남이라 그러면은 북한의 최고 미남이 김일성인데 그 논리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알겠어요. 그렇게
네, 전화, 이제 막 항의 전화까지 오는 모양이에요. 네, 전화, 아마 당에서 그만하라고 그러는 전화 아닐까? 하태경 그만해! 당에서 전화 온 게 아닐까 죄송합니다. 싶은데, 맞죠? 내용이 그거? 네, 그건 아닙니다. 예. 웬 장관님이 보내셨네요. 장관님이요? 예.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그러면 이제, 가면 논란을 알겠고, 한 가지만 여쭤보고, 예, 예. 가면 얘기만 하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지금 이제 당을 합치면서, 당대표는, 유승민 대표는 본인이 주장한 대로 당대표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안철수 선거 대표는. 때까지. 네, 안철수 대표는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이제. 백의정은 선언했죠. 마리주와 백이성문이지. 사실 지방선거 결과가 눈에 띄는 그런 큰 성과가 내기가 쉽지 않다. 이번에. 당이 만들어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면 이제 그 책임을 당대표가 지게 될 텐데. 그럼 유승민 대표는 그거 상관없이 어쨌든 내가 이렇게 주력이 됐으니 책임지고 앞장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상처 없이 있다가 쑥 나와가지고 그 당을 그때 접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걸 어쨌든, 왜 받아주셨어요? 어쨌든 본인은 출마 의사를 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마로? 예, 예. 그러니까 뭐 출마하시면서 대표를 이쪽으로 같이 하기 어렵죠. 뭐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불만 없으시죠, 당내. 근데 뭐 안 대표 의지가 강력하고 합치면서 좀 불만도 생겼죠, 여러 가지. 뭐 불만이 저는 사실 별 불만이 없고 네. 뭐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고 특히 민평당 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하고 제가 영원히 기록으로 남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이 가면 논란으로 그 가면을 하나 구하셔가지고 그 가면을 쓰고 다니세요. 어딘가에 그거 쓰고 나타나세요. 제가 보기에는 역사의 사진으로 한 장 남았어요. 그런데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나면 제 이야기가 맞았다는 게 입증이 될 겁니다. 네. 알겠고요. 말씀드리지만 5,000개 돌파했어요, 저희가. 5,000개 합쳐가지고. 야, 대단히 이 신기록 누구도 깰 수 없는 어디 기네스 연락이라도 해야 될 거. 앱 다운됐어요, 아예. 더 이상 안 됩니다. 탭 다운. 염색해야겠네, 이제. 자, 세계 신기록 경신하신 가면 하태경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국내 최초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문 전체 분석을 지금 하고 계신 분입니다. 법무부인 동안에 겨우 사무장을 맡고 계시면서 이런 중대차한 국내 아무도 하고 있지 않는 중차대한 업무를 아무도 안 시켰는데 스스로 하고 계신 분 이정열 전 판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영업을 하셔야죠. 사무장님은 영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 애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요. 네. 네. 그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영업 참 중요합니다. 근데, 제 앞에 하태경 의원님을 배치하시면 채널 다 돌아갔는데, 아니에요. 이거 어쩌라고요, 이제. 채널 돌아간 게 아니고요. 문자가 대폭발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채널 고정이에요, 완전 지금. 아니, 문자 보내시고 다 돌리셨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억울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록 돌파를 위해서 하태경 의원님이 준비하신 게 아닌가. 아, 참. 자, 어제 한 꼭지 했고요. 네. 어제는 이제 안종범 네. 실록이 증거로 채택이 안 됐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 네. 네, 그런 얘기를 했고 이번에 들여다볼 그러니까 한 꼭지씩 하려고 그럽니다. 한 꼭지씩. 아마 한 달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반인들이 이제 많이 거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36억 그럼 여러 가지죠. 36억밖에 안 되냐. 또 다 털어줬네. 혹은 또 36억이나 남았는데 왜 석방이냐. 뭐 하여튼 36억 가지고 이것만 유죄네.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36억에 관한 얘기 좀 해보죠. 네. 예, 일단 36억 관련해서 지금 공장장님 말씀 주신 부분 중에 형량이 너무 약하다는 부분은 또 따로 이제 다뤄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왜 36억밖에 인정이 안 됐는가 항소심에서 그 네. 부분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전부 89억 정도가 이제 뇌물로 인정이 네. 됐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코어 스포츠에 지급한 용역대금 36억 요거는 1심과 네. 항소심 요것만 예, 인정한 동의, 거죠. 인정이 요것만. 됐고 그다음에 코어 스포츠가 사실은 그리고 뭐라 합니까 이런 걸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명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는데 이 재판부에서는 사실상 최순실이 지배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예, 최순실과 그 딸 정유라가 예. 소유한 이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1심에서 인정이 됐는데 항소심에서 인정이 안 된 게 이제 마필 구입대금, 이 네. 말 구입대금 36억인데 말을 삼성 거다 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그럼 뇌물은 말이 아니고 말 사용대금이다. 네. 예, 이렇게 돼버렸고. 하지만 그건 계산하지 않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동계 계산할 수 없음.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은 아예 그냥 네. 통째로 이제 무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 36억 코어 스포츠 부분을 빼고는 전부 다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예, 날아간 셈이죠. 네, 다 날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특징을 보면은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에서 날아간 이 부분이 이제 그 뇌물공여죄의 일부분이긴 한데 제3자 뇌물수수에 대응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뇌물공여라는 게 뇌물을 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받은 사람이 있는 거고. 근데 받을 때 이게 공무원이 받아야 일단은 뇌물이 되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근데 공무원이 직접 받으면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니고 근데 그렇죠. 일단. 근데 공무원이 직접 받으면 단순 뇌물수수가 되고 네. 공무원이 아니고 이제 제3자가 받게 되면 제3자 뇌물수수가 그렇죠. 돼요. 네. 그러니까 제3자 뇌물수수에 대응하는 뇌물공여가 있고 네. 그냥 단순 뇌물수수에 대응하는 뇌물공여가 있는데 네. 이번에 전부 무죄가 나간 것은 제3자 뇌물수수에 대한 대응한 뇌물공여가 네. 다 무죄가 된 거죠. 최순실 쪽으로 돌려받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우리식으로. 근데 네. 이제 이 재판부에서는 법원에서 뭐라고 인정을 했냐면 최순실과 박근혜는 서로 공동정범이다. 네. 그러니까 비록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여기는 뭐 쉽게 말하면 패키지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최순실이 받은 거는 단순 뇌물수수고 그 외에 이제 뭐 법인 예, 뭐 코어 스포츠는 어차피 페이퍼 컴퍼니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여기 사단법인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이건 다 재단법인이고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3자가 되는 거죠. 네, 뭐 그래서 이제 이 알겠습니다. 부분 날아갔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제3자 뇌물수수하고 단순 뇌물수수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법적인 요건에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3자가 받았는데 네. 뭔가 청탁을 받고 제3자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근데 공무원이 청탁을 받고 그냥 청탁도 아니고 부정한 청탁이에요. 그렇죠. 나쁜 청탁.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이 없다고 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날려주려면 그렇죠. 제3자 뇌물을 날려주려면 부정하게 청탁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걸 날려주려니까 부정한 청탁이 없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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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부정한 청탁이 없다고 한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이 항소심 재판부가 참 과감하게 한 게 부정한 청탁이 있으려면 네. 일단 부탁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쪽에 동기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현안이 있어야죠. 범죄를 저지른 쪽에서 이런 이유로 청탁을 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탁월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법률 용어 말을 쉽게 못하죠. 그러니까 법률 용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동기, 현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현안이 뭐냐면 이재용 피고인으로 이 경영권이 승계되기 위한 승계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은 아빠한테서 네. 아들로 이걸 넘겨야 되는데 이게 어려웠어요. 네. 그러니까 요걸 하려고 청탁을 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승계 작업. 예. 네. 그게 이제 특검 쪽의 주장이기도 했고 1심에서 유죄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했어요. 20년째 삼성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 승계 그렇죠. 작업. 예. 네. 대대손손. 20년째. 예. 네. 그런데 이 항소심 재판부 이번에는 이 승계 작업이 없었다. 이게 이제 진짜 웃긴 겁니다. 전 국민이 다 알고 20년 전 국민이라고 하진 않을게요. 최소한. 아주 많은 국민들이 알고 예. 삼성 관련해서 삼성 승계와 관련 문제 기사만 해도 수만 개가 쏟아져 나오고요. 검색하면. 그렇죠. 근데 이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현안이 없다. 대답. 심치네요. 대범하고 대단해요. 네. 네. 정말 이렇게까지 막 할 수가 있는가.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이제 판단이고 예. 그럼 도대체 무슨 논리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일 1번으로 내세운 게 증거가 없다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뭐 증거가 있고 없고는 둘째 치고 네.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그거예요. 판결문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삼성 SDS나 이제 제일모직 무슨 경영권 방어를 위한 강화 합병 이런 것 일련의 절차들이 사실들이 있었잖아요. 이걸 그럼 어떻게 봤냐 이 재판부에서는 판결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게 있었다. 네. 있었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승계 작업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게 부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주인이 됐다는 거죠. 예,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다는 그거는 인정하는데. 그건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근데 이거를 평가해 볼 때 결국 이게 뭐가 문제냐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우연히 것일 그렇게 뿐이고. 됐을 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승계 작업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한 건 아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와서 땡큐 이런 거잖아요. 우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냥 이렇게 했는데 예. 결과가 좋아요. 예.
와, 좋겠다. 이 정도에 그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다 우연이 된 거지. 우연이죠. 예. 계획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런 목적이 승계 없었다. 작업 아니다. 예. 와, 이 진짜 대범합니다. 그 다음에 진짜 막 하는 거예요. 이제 뇌물이 되려면 어떻든 이제 공무원이 어떤 청탁이 있다, 청탁을 받는다라는 그런 거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럼 이제 문제는 이런 현안이 있었느냐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박근혜 피고인이 몰랐다, 뇌물 받는 쪽에서. 그러니까 둘 다죠. 저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되는지 몰랐어. 삼성은 그걸 이 재판부를 니네 몰랐어. 부자가 되긴 됐는데 부자가 될지 몰랐겠지 니네들은. 내가 고기를 맛있게 먹는데 여기에 단백질이 있는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삼성을 알 리가 없어. 이렇게 해준 거고요. 그렇죠. 삼성은 그냥 막 합병하고 이거 복잡하게 했더니 부자가 됐어. 그래 니네 몰랐겠지. 이렇게 인정해 준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삼성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또. 몰랐죠. 서로 몰랐다고 해줘야 되거든요. 둘 그렇죠. 다. 예. 네. 서로 이제 이게 공통된 양해와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서로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또 받느냐? 예. 여기서 이제 증거가 없다. 여기서 이걸 없애려고 하려고 이제 저희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안종범 실록을 날려버린 거죠.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증거였었는데 그게 예. 날아간 거죠. 안종범 실록을 그래서 날린 겁니다. 예. 박근혜도 몰랐고 삼성도 몰랐으니까 아무도 몰라서 우연이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안종범 종범실록이 왜 중요하냐면 예. 그런 지시를 했었다는 자체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럼 이제 이런 지시를 왜 했는데 네. 아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다른 증거 가지고 입증이 가능한데 지시가 있었다는 것 자체를 날려버리고 나니까 네. 이게 이제 더 이상 얘기가 중간에 안 돼요. 고리가 없잖아요. 예.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안종범 수첩에 의해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건데 지시 자체를 날려버리니까 몰랐고 지시도 없었고 그렇죠. 그 결과만 있는 거예요. 네. 결과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그 우연 중에 또 뭐가 하나 있냐면요. 이 판결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심에서 이제 유죄로 인정한 근거 중에 하나인데 이 뭐 정부 안에 이제 뭐 금융시장 감독기구도 있고 민정수석비서관실이 있는데 여기서 이 3세 경영체제, 뭐 네. 지배력 확보, 승계 뭐 이런 제목의 문건들을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요. 청와대에서 삼성 승계에 대해서 막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1심에서는 이제 문제는 이게 박근혜 피고인 증인의 증언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보고가 됐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렇죠. 수석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 또 부인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런 승계 문제를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긴 한데 그런 보고서들은 결국 그 작성자들이 승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추론해서 작성한 의견서에 불과하다. 자기들이 머릿속에 소설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측해서 소설을 썼죠.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승계 작업 추진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고서에 그렇게 써 있는데 예. 이건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건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한 거지 실제 일어나는 일을 알았을 리는 없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돼요. 말 자체가. 이 공장장님 혈압을 좀 낮춰드리긴 해야 되는데 압권이 하나 있는데 예. 시간이 어떨라도 모르겠어요. 자, 그럼 1분 내에 끝내시고 예. 앞권을. 이제 제3자 뇌물수수 부분은 부정한 청탁이 없었으니까 무죄가 됐다 치고 네. 단순 뇌물수수는 유죄가 됐어요. 네. 거기는 부정한 청탁이 요건은 아닌데 네. 그래도 범행이 있으면 동기가 있어야 될 거니까 왜 줬냐. 예. 돈을 예. 36억 왜 줬냐 이거예요. 예, 거기에 네. 대해서 재판부가 뭐라고 판단을 써놓고 있냐면 이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그룹 전체 계열사들의 기업 활동이 대통령 직무집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으니까 도움을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게 그냥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일반적인 기업 그냥 활동에서. 36억 그냥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대통령이 화나면 안 되잖아. 이런 거예요. 예. 하나 우리가 망하잖아. 동기가 없어요. 그냥 대통령이 화내면 안 되니까 돈을 줬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거를 삼성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판사가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삼성은 그랬을 거야. 제가 그래서 화가 나는 게 그거예요. 재판장인 정영식 부장판사도 문제지만 예. 물론 그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주심 판사. 아, 옆에서 안 말렸다? 그러니까 이 판결문을 쓰는 주심 판사 강문경 판사가 있었는데 네. 도대체 이분은 도대체 뭘 근거로 이렇게 쓴 건가? 그리고 쓰다 보면 사실 이렇게 말이 안 되면 말합니까, 보통? 얘기를 해야죠. 이거 쓰다 보니까 말이 안 된다. 이거 우리 다시 결론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모든 판사들이 거의 그래요. 합의부 내에선. 근데
뭐 정용식 부장판사 인터뷰 보니까 조선일보 인터뷰 보니까 뭐 자기는 뭐 고민했었다고 혼자만 고민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주식은 그냥 기계적으로 받아 썼다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판사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이 있습니다. 자, 이정렬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불친절 AS. 야, 문자가 이게 5,000통이 넘어가고 그러다가 다운돼 버리는 건 처음입니다, 저희가. 5,000통. 대단하네요. 이 기록을 깨기 힘들다. 예. 앱이 다운이 돼서 더 이상 문자가 안 됩니다. 그쪽으로는. 예, 그냥 일반 전화 문자나 카톡으로 주시면 되고요. 예. 아직도 하태경 의원에 대한, 문자가 많이 오고 있네요.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다른 지역민들 상대적 박탈감 느낍니다. 뭐 이런 얘기 있고요. 하태경 의원 관련해서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읽을 수가 없고, 예, 다음 네이버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검색어. 예, 축하드리고요. KBS FM 대행진에서 안윤상 씨가 제 성대모사를 하고 있다고 이게 고발이 들어왔네요.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설 연휴 목금 방송하십니까, 공장장님? 그러니까 이거 하라고 그래가지고 못 가고 있어요. 딴 데 합니다. 에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칼 플라나리 사형연구소 한 3, 4년마다 한 번씩 뜨는 연구소 정태현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감기는 다 나오셨어요, 완전히? 완전히 안 나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 감기라기보다 노화 같아요. 노화. 낯질이 많아요. 아니, 근데 이번 독감이 독하다고. 예, 예. 한 달을 알았는데. 예. 자, 독감은 알아서 하시고요. 미국 증시가 폭락했다. 예, 한국 증시도 폭락을 했죠. 폭락했다. 한참 잘 나갔지 않았습니까? 너무 잘 나갔죠, 사실은. 조정기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온 다음에 그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게 29년 대공황의 교훈인데 돈을 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양적 완화라고 하는 사실은 경제 역사에서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했어요. 장기 채권을 은행이 사들이면 결국 돈이 풀릴 거 아니에요. 그걸 한 8년간 하다 보니까 이 돈은 많은데 쓸 데가 없잖아요. 경기는 나쁘니까 어디 투자할 데는 없고. 그게 결국은 자산 쪽으로 몰려갔고 그게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증시가 계속 올라가는 그 원인이 됐는데 이게 너무 올라가고 지금 미국 경기가 살아나거든요. 이제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주가가 폭락할 수 있고 그런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예, 사인이 오니까 이제 폭락을 한꺼번에 했는데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너무 많이 거품이 끼었으니까 슬슬 빠진다. 이건 IMF 같은 쪽에서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투자자문사 쪽은 폭락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폭락이다. 예, 이제 진짜 대폭락이 일어날 거죠. 근데 투자자문사는 보통 폭락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견제를 하는 거죠. 니들이 여기서 금리를 올리면 폭락할 수 있으니까 내리지 마라라고 하는 경고를 투자자문사들이 지금 일제히 하고 있는데. 먼저 경고하는 거군요. 예. 너무 금리 내리지 마 이렇게.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견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 우리가 실물 경제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거품이 꺼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투자자문사들이 이렇게 이용해 먹는 거군요. 네, 뭐 뚜렷한 근거는 없지만 갑자기 왜 골드만삭스가 이런 보고서를 내놓을까를 생각해 보면 금리가 지금 사실은 제일 걱정하는 거는 70년대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금리가 올라갔는데도 인플레이션이니까 또 올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로 가는 건데 그렇게 갈 가능성은 없지만 혹시 연준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4번쯤 올리면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실제 미국 경기가 아주 좋아요? 예, 괜찮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운이 좋네요. 운 좋죠. 네. 운 좋아요. 3% 성장을 하면 미국 경제 3%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실업 통계가 나왔는데 거의 완전 고용 상태처럼 나왔어요. 물론 이건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 건 아닌데 혜택은 트럼프가 있겠네요. 예. 경제는 조금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아예 취직을 포기해버리면 실업자 통계에서 빠져버려서 실업률이 낮아지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도 가세해서 거의 완전 고용 상태로 나오니까 그럼 연준이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겠구나.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게 되면은 금리를 올릴 수 있는데 이제 원래는 3번쯤 인상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4번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꽤 많은 폭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니까 이제 증시에서 돈이 빠지게 되는 거죠. 미국은 그렇고요.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국내 증시도 출렁출렁 했지 않습니까? 네, 국내 증시도 출렁출렁 하는데 이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조정으로 보입니다. 조정입니까? 그러니까 네. 제일 걱정스러운 건 미국이 금리를 올렸고 지금 한국하고 미국의 금리가 같아요, 거의. 네. 그러니까 미국 연준 기준 금리가 1.25에서 1.5%, 한국이 1.5%거든요. 네. 그럼 거의 같잖아요. 근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우리는 안 올리면 미국이 금리가 더 높잖아요. 그럼 돈이 빠져나가요? 예, 우리나라에서 돈이 확 빠져나갈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 테이퍼 탄트럼이라고 하는데 뭐라고요?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하는 거는 놀래갖고 발악한다 이런 거고 갑자기 돈이 빠져나간다. 예, 테이퍼라고 하는 금융 완화를 속도를 늦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2013년에 한 번 있었어요. 버냉키가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니까 동아시아나 세계 제3세계 쪽에서 일시에 돈이 빠져나와서 미국으로 향하면서 폭락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정말로 계속 이제 양적 완화를 하다가 방향을 바꾼다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금리 인상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계속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는 있을 것 같지 않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에서 과연 우리나라에 유입돼 있던 이 외국 자본들이 확 빠져나갈 건가 하는 우려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왜냐하면 2월에 약 2주 동안에 확 빠져나갔어요. 한 30억 달러 빠져나갔는데. 그때는 왜 빠져나갔습니까? 그 국내 증시가 폭락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면 폭락하고 이런 건데 사실 1월에는 유입이 훨씬 많았거든요. 1월에는 한 30억 달러 유입됐다 2월에 빠져나갔고. 똔똔이네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변동이 굉장히 심하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측을 못 하니까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계속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한국 경제도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한국 경제도 지금 좋다고. 네, 몇 수출. 점부터, 예, 수출이 수출이 뭐. 그렇게 좋은 거는 특히 중국이 6%, 중국의 위기설은 많았는데 6% 이상 성장을, 그러니까 정부 예측보다 높게 성장을 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우리도 그렇다면서요. 우리 정부 예측보다 높게 나오고. 그리고 인도가 또 그렇게 나오고 러시아하고 브라질이 작년 다 좋아요. 말에는 우리 정부가 너무 높게 잡았다 안 될 거라고 하셨는데 정부보다 더 높게 나올 것 같다고 또 며칠 전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현재. 예, 상황이. 사실은 보수정부 9년 동안은 1%씩 틀렸어요. 매년 높게 잡고 낮게 나왔는데 금년에는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나올 거예요. 예, 정부가 예측한 것보다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부동산. 이럴 때는 또 부동산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러면 따라 올리게 될 거예요. 아마 5월 달에 연준이 0.25% 올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렇게 되면 미국이 더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금리가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올릴 건데 한국이 금리 인상을 급하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부동산, 그러니까 가계부채 때문이죠. 워낙 가계부채가 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부담이 이자 커지니까. 부담이 커지니까 한데 사실은 최경환 부총리 때 최경환 씨가 8개월 했는데 그동안에 0.75%를 낮췄어요. 네. 2.25에서 1.5까지 지금 떨어뜨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지나치게 낮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경제 상태가 그때보다는 좋거든요. 그때는 대출 많이 하라고 그런 거고요. 예, 그때는 이제 부동산 경기 살리려고 했던 건데 경기 나쁜데 이제 금리를 낮췄던 거가 1.5니까 근데 그 전에는 2.25였잖아요. 거기까지는 갈 거다? 예, 거기까지는 올려도 실물 경제가 더 좋기 때문에 실물 경제 타격은 없는데 대체로 하느니 천천히 올릴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은 어떻게 여기 반응할까요? 아무래도 지금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너무 올리면 안 된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정부는 자산세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수단하고 금리하고 이렇게 서로 조합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금리 인상은 굉장히 강력한데 둔탁해요.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온갖 군데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도 금리 인상은 최대한 천천히 하고 다른 정책 수단을 가지고 부동산 경기를 조절하려고 할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 정책이. 그렇군요. 이게 지금 미국하고 우리만 경기가 좋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중국, 일본 혹은 뭐 아시아 국가 전 세계가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유럽이 여러 가지 브렉시트라든가 구조적 문제 때문에 그리고 긴축을 계속하니까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는데 유럽도 괜찮아졌어요. 세계 경제 호황기라고 볼 수도 있네요. 회복기라고까지는 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 국제기관들이 회복을 그동안 5년 이상 회복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항상 안 됐거든요. 근데 금년
작년 말부터는 일제히 회복은 확실하고 그 속도가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 논조가 바뀌었거든요. 거시적대 차원에서는. 네, 특히 중국과 인도 이쪽이 지금 뭐 워낙 경제가 좋아서. 오늘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를 진지하게 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태인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